SM, YG, JYP 그리고 BTS의 대박 성공으로 현재 넘사벽 기획사가 된 하이브까지 우리나라의 4대 기획사죠. 하이브를 제외한 이 3대 기획사의 수장들은 각각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미국병, 이소만의 중국병, 양현석의 갱스터병이죠. 특히 오늘은 SM의 중국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SM의 이수만 프로듀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할리우드라고 생각하며 중국 중심의 아시아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SM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진출을 준비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속 가수들을 트레이닝 시켰으며 중국인 멤버 영입도 하고 그 영입한 중국인 멤버들로부터 얼얼하게 통수를 맞은 역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SM의 보이그룹 NCT, 그 NCT의 파생그룹 중에서도 중국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웨이션 V가 한국 가요 프로그램에서 중국어 가사로만 쓰여진 노래를 불러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SM의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필 중국에 집착하게 된 이유와 더불어 SM의 중국 공략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H.O.T의 눈부신 성공을 바탕으로 SM은 한국 가요계의 10대를 타겟팅한 기획형 가수인 아이돌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켰고 한국 청소년층을 씹어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수만 프로듀서의 그릇에 한국의 내수 시장은 너무나도 작았고 이에 따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 합니다. 이수만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국가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데뷔할 그룹 멤버를 모집할 때 일본어가 능통한 멤버와 영어가 능통한 멤버를 영입하면서 대놓고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SES입니다. 한국 특화형 메인 보컬 바다, 일본어에 능통한 슈, 영어에 능통한 유진이죠. 하지만 일본에는 이미 SES 같은 소녀 컨셉의 그룹들이 포화 상태였고 슈를 제외한 바다와 유진은 일본어를 아예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능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SES는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본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은 한 소녀에게 춤, 노래와 더불어 일본어를 가르치며 올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의 별 보아입니다. 보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모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수만에게 해외 진출의 타겟은 항상 GDP도 높고 문화적 유사성도 깊은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은 당시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7년밖에 안 됐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전으로 인해 적국으로 인식되는 국가였으며 무엇보다도 GDP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진출할지 말지 고민하는 계륵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2000년 이수만이 중국 진출의 꿈을 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SM 최초의 아이돌 H.O.T의 북경 단독 콘서트 개최였습니다. 이 H.O.T 단독 콘서트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한국과 중국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지금은 한류라는 말이 모두에게 익숙하잖아요. 이 한류라는 단어가 중국 언론에서 처음 나오게 된 게 H.O.T 중국 콘서트를 취재한 기사입니다. 이 콘서트는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이런 대규모 콘서트 티켓이 예매 단계에서부터 90%가 매진됐습니다. 당시 콘서트 입장권의 가격은 8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당시 환율로 약 12,000원에서 15만원의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그냥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2000년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959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죠. 2000년 당시 중국인 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100만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평균 월급은 10만원도 안 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티켓을 12,000원, 1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했는데도 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안표까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오지 못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기준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H.O.T를 보기 위해서 중국 각지에서 소녀 팬들이 몰려듭니다. 막 오빠들 보고 응응 울어 H.O.T 오빠들 사랑한다 해 하는 거죠. 여기서 이수만 프로듀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나라이고 인구는 그 당시에도 약 13억 명이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의 엄청난 성장은 전 세계에서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수만 프로듀서는 기존의 일본 시장 위주의 공략에서 중국 시장 위주의 공략으로 포지션을 넓히게 되는데요. 추가로 한류의 발전 프로세스를 3단계로 나누어 만들어냅니다. 1단계는 한국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일반 가수들을 해외에 진출시켜서 한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H.O.T와 보아가 그 예시죠. 2단계는 그룹의 기획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문화 요소를 집어넣거나 그룹의 타겟 국가의 국적, 외국인 멤버들을 넣는 겁니다. 해외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문화 잠식을 우려하는 해외 국가들의 한국 가수 제한을 막기 위한 전략인 거죠. 옛날에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할 때 외색을 막는다면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에피소드별로 검열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 멤버를 넣으면 이런 문화 잠식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세계 각국에 있는 엔터 회사들과 합작하여 그 국가의 언어나 문화까지 캐치해서 철저하게 현지화된 그룹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주세요. 이수만은 H.O.T가 해체하기 직전에 SM 차이나를 설립해서 중국에서 매니지먼트 활동
활동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갑자기 불의의 사건이 터지고 이수만은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SM은 갑작스럽게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2003년 이수만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SM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 이수만은 SM의 부활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요. 바로 동방신기를 출격시킵니다. 제2의 H.O.T가 되기 위해 모인 전국 각지에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들 중에서도 에이스만 꾸린 팀이죠. 이 동방신기도 런칭할 때부터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나왔습니다. 팀 이름부터가 동방신기, 동쪽의 신이 기상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중국에서 좋아할 만한 장명이기 때문에 채택되었고, 또한 당시에 들어도 유치하고 지금 들어도 난해한 동방신기의 이런 네 글자 장명도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거라고 합니다. 또한 2005년 4월에는 여자 동방신기 포지션을 잡았던 천상지희를 탄생시킵니다. 천상지희 또한 중국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고요. 중국어 전공자 다나와 더불어 멤버들 모두에게 중국어를 훈련시키고 장명은 대놓고 동방신기보다도 중국 스타일로 조져줍니다. 그리고 아예 중국에서 정식 데뷔까지 시켜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수만이 기획한 한류 진출 프로세스 1단계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수들을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시켜서 잽을 날려보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SM 연습생 출신이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데뷔한 장나라가 중국에서 진짜 초 대박이 나면서 이수만은 배가 꽤 아팠을 겁니다. 이때쯤에 이수만의 중국몽은 절정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2005년 이제는 아예 중국인 멤버를 낀 슈퍼주니어를 데뷔시킵니다. 슈퍼주니어는 한국에서도 대박이 났지만 중국에서도 중국인 멤버 한경을 필두로 한류를 다시 한번 꽃피우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 한경의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05년 중국인 솔로 가수 장리인을 데뷔시켜서 당시 인기 초절정 시아준수와 듀엣곡을 내게 해서 소소하게 재미를 봅니다. 2000년대의 중국은 이수만의 예상 그리고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오지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부스터를 달았고 중국인들의 지갑은 더 쉽게 열리게 됩니다. SM은 중국에서 슈퍼주니어를 필두로 차이나머니를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는 아예 헨리와 조미라는 중화권 멤버들을 중국 활동 한정으로 영입해서 슈퍼주니어 M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중국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2009년 중국인 빅토리아, 대만계 미국인 엠버,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탈을 낀 다국적 걸그룹 FS를 런칭하여 중국에서 SM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기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중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내고 탈퇴하게 됩니다. 한경은 탈퇴하면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슈퍼주니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SM에서의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밝히는데요. 여기서부터 SM의 중국 활동에 적신호가 걸리나 했는데 2012년 4월 8일 SM과 중국인 멤버의 악연하면 떠오르는 그룹 엑소가 데뷔합니다. 엑소는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엑소 K와 중국을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엑소 M으로 나뉘어서 데뷔했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같은 노래를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으로 따로 녹음해서 데뷔했습니다. 이전의 그룹들이 한국 활동 위주의 해외 활동이 부과되는 포지션이었다면 엑소는 정말 그룹 자체를 이원화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동시 활동을 노리고 데뷔합니다. 이후 2013년 발매된 으르렁이 대박나면서 한중 양국에서 슈퍼스타로 발돋움합니다. 이렇게 엑소가 승승장구하고 있던 2014년 5월 갑자기 엑소M의 리더 중국인 크리스가 한경 사태 이후 5년 만에 SM의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냅니다. 한국의 엑소 팬덤에서는 큰 충격이었고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둔 시점에 탈퇴여서 분위기는 시궁창이 됐습니다. 이어서 2014년 10월에는 같은 중국인 member 루한도 전속 계약 무존재 확인 소송을 내며 팀을 사실상 탈퇴했고 이듬해 2015년 4월 타오도 엑소를 탈퇴합니다. 엑소 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벙찌게 되고 아마 제일 벙쪘던 건 SM이었을 겁니다. 이수만이 중국을 야심차게 노리고 만든 엑소의 3명이 떠나가고 엑소M은 공중분해가 됐지만 이수만은 아직 중국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류 프로세스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2016년 4월 NCT를 정식 데뷔시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정말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한개방, 무한확장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멤버들의 영입이 자유롭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23명의 멤버가 있는데요. 2050년쯤에는 1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NCT의 23명 중 8명이 중화권 멤버입니다. 이 NCT 중에서 중화권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파생 그룹이 웨이션 V입니다. 중국 현지의 레이블 V와 합작해서 만들어지고 중화권 멤버들이 중국어로 노래를 하는 현지화 그룹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NCT를 자신의 한류 발전 프로세스 3단계에 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엑소가 멤버 탈퇴로 인해 겪은 위기가 다시 왔을 경우 유연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수만영의 중국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데뷔한 신인 걸그룹 에스파에도 중국인 닝닝을 영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왜 또 중국인을 넣었냐처럼 냉랭한 반응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에스파의 닝닝 정말 매력있습니다.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닝닝은 선배들 행보 밟지 않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가수
가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수만은 중국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갖는 목적은 한국의 내수 시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합작하여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중심지로 만들려는 거죠. 한중일 문화 콘텐츠 협력의 중심지를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SM엔터가 중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던 2005년 6월에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1등이 세계 1등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시아 1등은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미국 음원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10등을 하는 것보다 아시아 1등 가수로서 미국 시장에서 먼저 알아서 찾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요. 이 말은 BTS의 빌보드 1위 달성으로 인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아시아에서 탑을 먹으면 미국 시장에서 알아서 찾아듣고 미국 시장도 넘볼 수 있다는 것, 이수만 프로듀서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1등이 되기 위해서 꼭 중국을 거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BTS는 한국인 멤버로만 구성된 팀인데 중국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잖아요. 아무튼 SM엔터테인먼트는 K-팝과 더불어 국산 문화 콘텐츠 세계화의 1등 공신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고 많은 한국인과 세계인 가슴에 빛을 가져다준 멋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시장도 정말 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중국 멤버들의 탈퇴,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 사태와 더불어 2021년 중국의 아이돌 규제 사태, 그리고 BTS의 눈부신 성공 사례를 보면 너무 중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피트즈 트레이너 뇌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